안녕하세요. 알짜배기 정보 드림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가 갈수록 확산하면서 전국 대유행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수백 명씩 나오고 있는 데다 곳곳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도 속속 발견되고 있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서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30일 0시부터 2.5단계로 격상키로 했습니다. 이번 2.5단계를 통해서도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남은 카드는 3단계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진정을 가르는 중대기로에 놓인 셈입니다. 최근 코로나에 대한 뉴스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국민적 피로도가 높고 또 하나쯤이야란 방심과 걸릴 사람만 걸려도 안 죽는다, 쉽게 낫더라 라는 무지가 결합된 사태가 확산을 키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는 음주운전과 같이 나의 방심이 타인에게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과 수도권 확산세를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경각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유튜브를 이어가겠습니다. 주제는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입니다. 약 7개월여 남았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전 인구의 5분의 1이 거주하고 대선으로 직행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어느 당도 그리고 후보 예상자도 지지하지 않고 있고 후보 예상자의 존칭도 생략함을 미리 밝힙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오세훈 전 시장의 무상급식 정책에 따른 사퇴에 이어 안철수의 양보에 힘입은 후보단 일화로 2011년 10월에 제35대 서울시장에 취임하여 36대, 37대로 마지막 민선 3기 시장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민선 시장에 출마할 수 없고 최종 대권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민주화운동 세력의 저항이 심화되던 1986년 6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당사자 권인숙을 변호했던 인권변호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박 전 시장의 죽음은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 서정협 행정부 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당 쪽에서의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는 홍정욱의 정계 복귀로 대선 또는 서울시장 출마설이 슬슬 나오고 있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안철수와 함께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당적 시장의 귀책에 따른 보궐선거란 점, 박 전 시장이 전직 비서의 성추행 협의로 고소되었다는 점, 또 최근의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여론조사 지지도 결과에서 야당의 여성 후보자가 당선에 유력하지 않겠나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여성 후보 관련해서 윤희숙 국회의원과 조은희 서초구청장, 나경원 전 의원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으며 여당 측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장관 등이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도 비교적 많이 남았고 변수도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 급작스럽게 떠오르고 바람이 불고 있는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윤 의원은 1970년 서울 출생 대학 교수 출신, 서울 서초구갑 미래통합당 초선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및 석사와 컬럼비아 대학 경제학 박사 출신입니다. 2015년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부장직 역임,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시 시책 불만으로 사임, 2020년 2월 미래통합당 경제통으로 영입, 서울 서초구갑 지역구에 공천, 2020년 4월 62.6%, 72,896표 득표 당선, 6월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경제혁신위원장, 7월 30일 첫 국회 본회의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부동산 5분 발언,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기몰이 요인으로는 전문성의 바탕을 둔 논리와 호소력이 꼽히며 잔뜩 예민해진 국민의 부동산 감수성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8월 19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에서 전광훈 목사 관련하여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세기본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남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라며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여당 인사가 찍은 인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원칙이 있느냐고 지적하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내부적으로 정보나 자료 같은 것을 보고 세법에 정한 법치에 의한 탈루 혐의가 있어야 본격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난 8일 교육 혁신 문제를 거론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교육을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5살 터울의 수포자 언니 얘기를 꺼내들며 정부 교육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언니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분수 개념이 이해가 안 돼요. 그 뒤에 배운 건 다 못 알아들었어라고 했다. 고 전했습니다. 많은 학생 중 못 따라오는 아이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사와 온라인을 병합 맞춤형 교육 후 성과 점검과 토론 방식을 적용하자고 언급하고 우리는 IT 강국인데 교육 혁신에서는 지진하다. 이는 온라인 교육 활용에 대한 규제가 매우 강하고 교사들 저항이 컸어. 새로운 시도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낙오자가 없도록 하는 강력한 방향성과 교사들의 동기부여, 교수법 교육, 컨텐츠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최근 교육부가 전체 38만 실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5년이 넘은 구형 노트북 20만 대를 교체하며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 시범학교, 학생 24만 명을 대상으로 태블릿 PC를 제공하는 계획안을 소개하며 정작 지금 결정적인 장애는 바로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는 성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발 이제 우물 안에서 세계로, 미래로 라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와이파이 문제와 구형 노트북이 수포자의 원인은 아닐 것입니다.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문제인 듯 합니다. 21대 국회 개원이 연기를 거듭 끝에 다음 달 1일 개원을 합니다. 21대 국회의원들은 싸우지 말고 코로나19 전국으로 정말 어려운 국민만을 위해 일 좀 하는 국회의원들이 되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8월 30일 국회 본회의 윤 의원의 부동산 발언 5분의 전문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제 개인의 고민입니다. 임대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입니다. 그러면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고성장 시대의 금리를 이용해서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그리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 집 마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균형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30년 전에 임대 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단 1년 늘렸는데, 그 전에부터 89년 말부터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해서 전년 대비 30% 올랐습니다. 1990년은 전년 대비 25% 올랐습니다. 이렇게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로 묶어놨으니 괜찮을 것이다.
지금 이자율이 2%도 안 됩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조카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입니다. 불가항력이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상임위원회의 축조심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 축조심의 과정이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했을까요?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 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